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세종시 농지 매입을 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자금 출처, KDI 내부 정부 이용 여부 등이 핵심인데요. 동시에 자신을 공격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반격의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계 대출 규제의 금리 인상 뉴스가 겹쳤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빛내실 두 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로 경제 이슈를 저희가 토론을 하는데 오늘은 워낙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농지 부친 세종시 농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 워낙 큰 이슈여서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 의원 방금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최 의원님 어떻게 기자회견 내용에서 일문일답은 없었고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은 내용을 읽고 그냥 나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농지법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렇게 볼 여진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수사해라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이제 본인이 그 아버지가 농지를 사는 데에 관여했었을 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대면서 그런 KDI에서 근무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빼내서 그렇게 아버지 농지 사는 데 도움을 협조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요. 자신이 그런 의혹을 계속 받는다면 공수처에 스스로 자신을 고발해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참 인상적이었던 게 눈처럼 새하얀 사람이 있겠냐. 솔직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일반인이건 모두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과오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파장을 또 더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종석 의원님은 윤희숙 의원과 KDI 함께 KDI 제 후배고요. 대학 후배기도 하고. 네, 좀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이번 사건에 오늘 발표한 내용, 부친이 과연 세종시 농지를 산 게 투기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윤희숙 의원이 그에 어떤 관련이냐 이게 더 초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26년 전에 시집간 딸이 왜 친정아버지의 어떤 토지 매입에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 혹시 딸이 윤희숙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에서는 지금 그걸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KDI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저도 KDI에 있어봤지만 이 공공투자관리센터 공투라는 데는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요 예비 타당성 심사는 이미 다 공개돼서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그런 사업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이미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걸 가지고 지금 세종시 국가산단 조성 관련 예타의 문제를 두고 정확히 그거예요. 윤희숙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친께 알려줬을 것이다라고 의혹 제기한 사람이 우선 누구예요? 김두관 의원인데 아니 그분은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이 아니 예산 심의도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토지는 2016년에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방 공약이었어요. 그때 국가산단을 세종시에 만든 게 2017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예타에 들어간 게 2019년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는요. 통과 확률이 반반입니다. KDI에서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엔 내부 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공개된 프로젝트를 KDI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어떻게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KDI의 공투 그 이제 저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요. 네. 윤희숙 의원이 있었던 KDI 대학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네. 서로 인적 교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의혹 때문에 윤 의원이 이 입출금 통장을 오픈하고 한번 봐라. 예. 내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러니까 한번 뭔가 좀 본인 스스로는 전혀 흠결이 없다, 자신 있다 이런 모습 아닐까요? 예, 제가 보기에도 이제 아무튼 아버지가 농지를 사는 데 있어서 뭐 정보 준 것도 아니고 또 내 돈이 거기에 섞이지도 않았다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수처 수사 의뢰할 테니까 날 수사하라라고 이제 한 거죠. 예. 제가 보기에도 윤희숙 의원이 뭐 직접적으로 뭐 어떤 이 정보를 이제 제공했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특히 이제 지금 또 언론에서 나온 거는 윤희숙 의원의 이제 제부 그러니까 동생의 이제 남편, 네, 아버지의 이제 사이가 네. 사이가 뭐 이제 또 기재부에서 일하면서 그 정보를 주지 않았냐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수사를 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또 수사하고 의혹을 떨쳐내면 될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윤 의원이 그 입장문을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낄낄대면서 음해한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좀 주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본인이 무혐의가 딱 이렇게 드러나면 이재명 지사 또 이렇게 방송인 김어준 씨 너희도 퇴진해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아이 참 저도 사실 윤희숙 박사죠. 사실 이제 국회 정치 들어오기 전에도 학계에서 이제 이런저런 같이 연구도 하면서 교류를 해봤는데 성격이 좀 결벽증이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좀 까칠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윤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이게 날카로운 거예요. 지금 신경이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아마 이제 발표문에 나 무혐의로 밝혀지면 당신들 책임지라라고.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볼 때 윤 의원은 지금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예. 저는 윤 의원의 이번에 이 사퇴 결심은 우리 정치권에 보기 드문 신선한 충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정치에 노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권에 들어온 지 1년 남짓 됐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국회의원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처럼 막 찾아와서 시켜달라고 한 사람도 아니고 영입한 사람이고 그래서 무슨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계산한 거 아니냐, 뭐 쇼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 기회에 우리 정계에 좀 정치인들이 가지는 도덕성이나 어떤 그 인성에 대해서 좀 눈높이가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그 발표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 네. 이런 건 상당히 좀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 일단 사퇴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퇴서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민주당의 대처가 대응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미 사직서를 이제 그 국회 사무처에 냈고 결국 국회의장이 그거를 안건으로 올려서 국회의원들의 이제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걸 올릴 것인가 의장이 그리고 만약 올렸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든지 그거를 찬성해서 사퇴를 하게 할 수 있고 또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굉장히 지금 윤희숙 의원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결을 시켜서 계속 의원직을 하게 한다는 것도 모순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대응할지 좀 궁금하고 지금 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던 이유가 국회의원과 가족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일종의 이제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그 도덕성을 걸러보자라는 취지로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쟁의 수단으로 지금 쓰이는 거예요. 누가 몇 명, 어느 당에 몇 명 나왔냐, 누가 더 심각하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기 바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상식에 벗어난 지금 모습을 국회가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앞서 김종석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정치권이 스스로 뭐 의원직을 내놓고 의원직을 걸고 뭐 내기를 하는 듯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참 이제 정치를 서로 반정치, 뭐 정치 희화를 서로 만들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을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논의하는 데 더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집값이 문재인 정부 지금 5년 가까이 돼가지만 이렇게 오르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값을 올려놓은 사람 따로 있고 이 고통을 겪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윤희숙 의원은 그 유명해진 계기가 그 5분 스피치 아니에요. 네. 나는 임차입니다. 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아프게 찔렀던 그 일종의 경제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희숙 의원 아버님의 그런 어떤 그 의혹이 예. 이게 밝혀진 건데 이제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권익위 위해서 자기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별개인 자기 친정 아버지의 토지 매입을 자기하고 걸었다고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음모론적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최 의원 말씀 맞다나 이게 이제 정쟁화된 거에 예. 이제 그러한 어떤 오해랄까 이해랄까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6년 전에 결혼을 해서 독립 가게를 이뤘기 때문에 뭐 전혀 별개의 가게 운용이니까 아무리 부녀간이긴 하지만 예. 잘 모른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정치판에서는 약간 또 책임을 지는 그런 또 관행과 풍토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버님의 그런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염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그거를 더 이제 판에서 뭐 거기에 이제 윤희숙 의원이 관여된 거 아니냐 그 농지 사는데 근데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그만한 단서 하나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정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윤희숙 의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거고 윤희숙 의원도 또 거기에 지금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은 뭐 나는 떳떳하니까 다 털어서 한번 보여줄 테니까 나 비난하는 사람들 니들도 의원직 걸고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같이 정쟁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국민들의 워낙에 초미의 관심사니까 좀 제대로 된 기왕이 문제가 네. 됐으니까 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이 무언지는 좀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예. 이제 그래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저기 그 페이크 뉴스를 날리고 예? 뭐 이런 식의 좀 풍토는 마침 뭐 언론 그 관계법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되려고 하니까.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그런 어떤 그 근거 없는 흠집내기는 네. 좀 정치권에서는 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문제는 또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좀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고요. 이번 주에 또 하나 우리 주요 경제 이슈가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규제 조치, 뭐 사실상 대출 중단 조치에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겹쳤는데 최 의원님 이 대출 중단 조치의 필요성은 좀 인정을 하지만 굉장히 지금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저는 이제 이게 너무 과잉 지금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NH농협은행만 지금 대출에 대한 중단을 했는데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제 전년 말 대비 5%에서 6% 정도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권고를 했는데 NH농협은행은 이제 그 7%로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11월 말까지 중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은행들 보면 뭐 한 2%에서 뭐 3%대 뭐 이 정도 이제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데서는 대출을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한 군데서 그러니까 막지 모든 은행이 그렇게 될 것 같이 좀 과잉 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뭐 금융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했죠. 좀 시장이 진정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아무튼 근데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제 돈이 풀려서 자산에 거품이 끼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모두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일정 정도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부분은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뭐 이제 우리 서민들에게 대출 당장 맡겨서 뭐 모든 게 그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대출 규제가 왜 신용 대출을 또 연봉 이하로 낮추는 까지 동시에 몇 가지가 진행되잖아요. 네. 이 실질적으로 돈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갖고 올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게 지금 금융 감독의 그 수장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지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동시에 입을 맞춘 듯이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 예. 이래가지고 지금 NH은행부터 이제 대출 사실상 동결에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그 임명권자 내지는 청와대로부터 예. 아마 가계 대출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라는 일종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또 그런 지시가 오면 또 새로 지명된 사람들은 또 이게 그냥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상환 능력이나 신용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동결을 해버리면 정말 이거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거예요.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지금 오히려 지금 금리 올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기준금리. 앞으로도 계속 또 미국도 올리고 그러면은 시중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될 텐데 예. 아마 이번에 새로 지명된 두 금융감독 수장들은 아마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가계대출 부실화를 우려한 일종의 선제적인 네. 제스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공법은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부터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거부터 뇌관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네. 이거를 그냥 은행 전체가 그냥 앞으로 뭐 마이너스 통장 안 준다 무슨 뭐 동결한다 하면 이거는 정말 득보다 실이 많고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고 네. 아마 이 두 지명받은 사람들이 뭐 공무원들 출신이고 경험이 많으니까 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대출의 대량 부실화라는 과제를 좀 현명하게 네. 대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마침 청문회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역시 거기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하겠다. 의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1,8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이 이제 GDP 저희 그 거의 규모하고 맞먹기 때문에 솔직히 양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LTV를 뭐 50%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위험성이 높은 대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도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지금 LTV를 계산하면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의 어떤 그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앞단에 있는 이제 유동성을 관리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우리가 되는데 2%. 지금 올해 이제 우리 GDP 성장률을 4% 전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기 과열이에요. 근데 이 경기 과열이 수출 같은 데에서는 이제 호황인 거고 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K자 회복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또 그거에 대한 그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부채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이게 뭐 우리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융 산업의 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우려는 뭐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보니까 아까 우리 김종선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 취약계층의 빚 이런 부분 지금 연장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달로 말로 더 연장이 9월에, 되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재연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작정 다 재연장을 그 사람들은 어려운 건 사실인데 무작정 다 재연장을 해야 될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 두 차례 연장을 해서 6개월씩 지금 9월 달에 많은 지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만기로 돌아오는데 이거 회수 못합니다. 이러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량 폐업, 휴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저항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연기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들이 자꾸 그 만기를 연장해주기 시작하면 이제 대출 여력이
소위 말하는 이제 충당금을 쌓다 보면 대출 여력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규 대출이 줄어들면 소위 말하는 돈맥 경화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중의 금리 인상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뭐 6개월씩 만기 연장해주고 공과금 내는 거 연장해주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아예 장기 저리 3년 내지 5년을 그냥 화끈하게 해주고 그동안은 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사업자들이 예. 빚 걱정 안 하고 이 코로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무슨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뭐 최대 9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예. 그거 뭐 저기 저 목 좋은 데 있는 사업자는요 다음 달 월세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근본적인 좀 대책이 예. 필요하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은행권에서 이렇게 대출 만기된 걸 유예해 주는 거를 대해서 뭐 이자만이라도 조금 받으면서 계속 이 사람이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지를 조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고.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분들이 워낙 힘드니까 연장을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그걸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에다가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은행에서야 상환 능력을 보면서 대출할 수밖에 없고 예. 상환 능력이 없으면은 뭐 이제 대출 이제 어떻게든지 회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시장에 맡길 일이 아니라 저는 이제 공공에서 좀 담당을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도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예. 서민금융 공급을 연간 7조에서 8조 정도 했는데 이거를 2조씩 늘려서 9조에서 10조 정도로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핀셋 처방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부자 돈 많은 분들이 뭐 대출 받고 하는 것을 뭐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겠지만 예. 진짜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돈들은 좀 정부가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을 해주고 예. 솔직히 근데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하기보다는 이걸 복지에서 어떻게 흡수해서 복지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아무튼 정부가 일단은 좀 서민금융에 대한 핀셋 정책을 좀 더 마련하고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뭐 워낙에 지금 초저금리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건데 김종석 의원님, 네.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겠죠? 지금 그 상황이.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이미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미국에서도 이제 제로 금리를 살펴고 금리를 인상할 텐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참 힘든 결정을 한 게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올리면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지금 달러가 빠져나가는 예.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막았다는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원들이 뭐 한 분 빼놓고는 다 뭐 만장일치로 인상에 동의했다는 건데 예.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인 겁니다. 이게 어제 뭐 한국경제연구원 그 자료를 보니까 1%포인트 그 가계대출 금리 올라가면 네. 그 이자 부담은 5조가 늘고 부실률은 최대 넉 배까지 늘어날 거다 이런 발표도 봤는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부실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이나 소비자금융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미리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탕감할 건 탕감하든지 대손 처리할 건 하든지 해서 뇌관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금융 경색을 막는 조건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참 영세 상공인들의 고통은 계속 가중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정부가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 지원금, 그러니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뭐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가 이제 국민 88%로 정해졌잖아요. 네. 뭐 추석 전까지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해서 9월 말까지 90% 지급을 완료하고 싶다 그랬는데 뭐 이제 지급 대상 가지고 논란이었고 뭐 쓰이는 곳이 좀 문제가 됩니까? 어떤 부분에 좀 논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오히려 돈을 풀어서 국민들이 돈을 쓰게 만든다라는 건 결국은 또 이제 코로나 확산의 방역에 이제 모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왕 줄 거면은 결국 가장 돈이 필요할 때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결국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서둘러서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두 가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좀 아이러니한 어려운 이제 두 가지 상황이네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은 아무튼 이제 풀기로 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풀겠다, 빨리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이제 그 소비 쿠폰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소비를 많이 하면 그 돈을 돌려주는 그 환급제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방역 또 그것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이제 10월 이후로 예. 또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아무튼 뭐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뭐 결정된 사항은 빨리 실행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국민들이 명절 기간에는 그나마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만 원 1인당 주면은 뭐 좀 우리 경제 생활 또 소상공인들 이런 데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소비가 늘어서? 아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4차 이 유행 속에서 네. 가급적 대면을 자제하고 외출 자제하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 1인당 25만 원씩 쥐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건 애당초 잘못된 정책이고요. 과거에도 왜 추석 전에 뭐 돈을 푼다. 네. 그게 다 저 기업인들한테 푸는 거거든요. 저 체불임금 주고 왜 뭐 그렇게 하라고 준 거지. 예. 아니 소비자 손에다가 추석 전에 돈 쥐어주는 건 지금 내가 볼 땐 건국이고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요 제가 비슷한 지금 사례가 우리 국민 다 이번에 봤잖아요. 임시국회까지 열어가지고 8월 15일이 일요일이니까 예. 법을 개정해서 8월 16일 놀게 해줬잖아요. 네. 예, 연휴가 그렇죠. 만들어졌잖아요. 대체휴일. 그래놓고선 정작 8월 16일 날 정부 당국은 뭐라 그랬어요? 집에 머물러. 집에 머무르라고 집에 그랬죠. 머무르라. 집에서 그게 놀아라.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정책의 합리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요. 이 25만 원을 왜 줍니까? 차라리 지금 돈에 굶주려서 지금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고 자영사업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석 전에 자금 방출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고용 유지, 임대료 납부 이런 데 쓰라고 줘야지. 어차피 집 밖에 나가지 않을 건데 무슨 소비 쿠폰을 뿌린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번 추석에도 물론 이제 추석 방역 대책이 별도로 발표되겠지만 아무래도 집에 있어라는 건 권유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돈을 뿌리고 한편으로는 또 집에 있으라고 하고 이게 또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돈 뿌리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추석을 맞이해서 차례상을 또 보긴 봐야 되잖아요. 뭐 돈을 안 쓸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쓰고 또 뭐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또 할 수 예. 있도록 여러 가지 요즘 이제 환경들이 마련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선 뭐 어떻게든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이제 지원금은 이제 이미 그 지급이 되고 시작이 있습니다. 되고 있죠. 계속 네. 지급이 되고 있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내년 예산도 뭐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충분하게 도움이 되게끔 잘 또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이대로 해야 되는 건지 소상공인 지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좀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결국은요 근본적인 방법은 백신을 빨리 온 국민에게 백신. 맞춰서 위드 코로나 상태로 가서 예. 옛날의 일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빨리 백신 도입을 해서 우리가 추석 전에 돈 풀 게 아니라 추석 전에 온 국민 백신 맞추는 게 저는 오히려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 그 시청자 댓글도 똑같은 말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돈 푸는 것보다 가능하면 백신 빨리 공급하는 것이 급해 보인다. 뭐 백신 정말 시급한 건 맞고요. 네. 방역 정책을 좀 바꿔야 될 거라든지 경제 정책 면에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이 그런 게 뭐 있다면 혹시 뭐 제안할 게 있습니까? 일단 근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연초에 우리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백신이 그거보다는 좀 빨리 접종이 돼서 10월 말로 지금 한 달 정도는 땡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리의 이제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상화된다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돈을 풀어서 지원하는 방안들 뭐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비 쿠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또 정부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이제 유드 코로나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유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신에 대한 개발이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뭐 지원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아직 백신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바로 위드 코로나를 갈 수 없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시인했다시피 진작에 백신 도입을 서둘렀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지금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지금도 늦은 게 아니에요. 빨리 저 모더나가 됐든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빨리 수입을 해서 온 국민을 백신을 맞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요경제토론 오늘 윤희숙 의원부터 이 대책 가계 대출 규제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입의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